우리는 은하수라고 알려진 은하에 살고 있으며 이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지점에 도달했으며 우리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측면에서 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려진 우주에는 약 2천억 개의 은하가 있으며 각 은하는 독특하고 거대하며 역동적입니다. 은하는 어디에서 생겨나고 어떻게 작동하며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까요? 은하수. 이곳은 우리의 은하인 은하수로 약 120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는 거대한 원반 모양으로 거대한 나선 팔과 중심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수는 우주에 있는 무수한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은하는 거대한 별들의 집합체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은하는 약 1000억 개의 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은하는 사실상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잔소인 별의 유람입니다. 은하의 별들은 가스와 먼지가 농축된 서문에서 형성됩니다. 우리 은하는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별들은 행성과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은하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에드윈 허블. 100년 전 우리는 은하수가 우주에서 유일한 은하라고 믿었습니다. 1924년에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허블은 로스앤젤레스 근처의 윌슨산에서 가장 정교한 망원경인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주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먼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의 덩어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이 별이 아닌 별들로 가득한 도시, 즉 은하수 너머의 성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자들에게 존재론적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하수가 유일한 은하라고 생각하다가 단 1년 만에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허블은 우주에 단 하나의 은하가 아닌 방대한 수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천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용돌이 은하. 이곳은 소용돌이 은하로 1억 6천만 개 이상의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거대한 나선 팔이 특징입니다. 또한 M87이라는 거대한 타원 은하의 별들은 금빛으로 빛나며 이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브레로 은하로 거대한 밝은 중심이 가스와 먼지의 구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브레로 은하. 모든 은하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은하는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우주를 가로질러 회전하는 모습은 거대한 피닐처럼 보입니다. 은하는 거대한 규모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거리를 마일로 측정하지만 우주에서는 천문학자들이 광년을 사용합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크기 비교.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 넘고 현재 우리는 그 중심에서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조차도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은하수가 지구에서 거대해 보이지만 다른 은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0만 광년의 너비를 가지고 있어 은하수의 2배 크기입니다. M87은 우리의 우주 이웃에서 가장 큰 타원 은하로 안드로메다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나 M87은 거대한 IC1101에 비하면 작습니다. IC1101은 600만 광년 크기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은하로 은하수의 60배에 해당합니다. 은하는 거대하고 보편적인 존재라는 것은 일반 상식이지만 왜 이런 것일까요? 은하의 기원은 천체물리학에서 주요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빅뱅. 약 137억 년 전 우주는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강렬한 열과 밀도의 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은하와 같은 것이 존재할 수 없었으므로 은하는 나중에 형성되었고 초기 우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과 은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력이 필수적입니다. 빅뱅 이후 2억 년이 지나 첫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중력에 의해 질량이 뭉치면서 초기 은하가 형성되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이제 은하가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먼 은하에서 보는 빛은 실제로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전에 그 물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하의 먼 과거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블 딥필드. 허블 딥필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와는 매우 다른 희미한 점들을 보여줍니다. 이 배열이 보이는 얼룩들은 빅뱅 이후 약 10억 년 만에 형성된 가장 오래된 은하입니다. 그러나 허블의 가시 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려면 우주로 보낼 수 없을 만큼 큰 다른 종류의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망원경은 원시 은하를 식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침내 젊은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하는 별의 무리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복잡한 시스템의 거미줄로 진화해왔습니다. 젊은 은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오늘날 우주에서 가장 큰 구조는 별의 무리로 시작되어 은하로 진화한 다음 은하 집합체로 궁극적으로는 초은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초기 은하는 별의 먼지와 가스, 덩어리 구조로 가득 차 있었지만 현대의 은하는 더 조직적이고 정돈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혼란스러운 별의 집합체가 깔끔한 나선과 피닐로 진화했을까요? 그 답은 중력에 있습니다. 은하는 중력에 의해 형성되며 그 효과는 그들의 옥념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은하 중심에는 잴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중력원이 존재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초거대 블랙홀입니다. 나선 은하. 은하는 어떻게 현재의 형태로 진화했을까요? 나선 은하는 항상 나선형이어야 했을까요? 답은 거의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은하는 소용돌이 은하처럼 별, 가스 및 먼지의 혼합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은하는 더 질서 있는 형태로 진화합니다. 은하수는 단일 은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은하 클러스터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은하수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서로 다른 물체들이 모여 점차 합쳐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를 형성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력이 구성 요소를 함께 묶어 시간이 지나면서 별들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별들은 평평한 원반으로 변형되며 거대한 나선 파리 별의 먼지와 가스를 모으게 됩니다. 이 과정은 우주 전체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초거대 블랙홀. 비주얼적으로 뚜렷한 차이점이 있지만 모든 은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은하가 중앙 물체를 공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은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그들은 답을 발견했습니다. 블랙홀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블랙홀이 아니라 초거대 블랙홀입니다. 초거대 블랙홀의 첫 번째 증거는 특정 은하의 중심에서 나오는 극도의 반사선을 감지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그들의 주변을 먹어치우며 마치 거대한 추수감사절 잔치처럼 보입니다. 그들 주변의 가스와 별들은 그들의 저녁이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블랙홀은 너무 빠르게 물질을 소비하여 순수 에너지의 빔으로 우주로 방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빔을 크이사라고 하며 크이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은하 중심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하수. 그렇다면 은하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크이사가 없는데 그럼 초거대 블랙홀이 없다는 뜻일까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찾는 열쇠입니다.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들처럼 별들도 중력으로 인해 움직입니다. 초거대 블랙홀의 발견.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발견한 것은 기괴하고 폭력적인 환경입니다. 모든 것이 더욱 극단적이며 사물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별들은 우주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속도로 서로 스쳐 지나갑니다. 궤도를 도는 별들의 사진은 놀라운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시속 100만 마일 이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별들을 던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것은 오직 거대한 블랙홀 뿐입니다. 이러한 공간의 고귤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확증을 제공하며 이러한 별들의 궤도를 주도합니다. 은하수의 중심에는 1500만 마일 너비의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나요? 지구에 위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초거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구와 은하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 간의 거리는 25,000광년으로 수조 마일에 해당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구는 안전합니다. 초거대 블랙홀은 막대한 중력을 발생시키지만 전체 은하를 붙잡을 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암흑 물질. 실제로 물리학에 따르면 은하들은 서로 멀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멈추게 할까요? 거대한 블랙홀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은 보이지 않고 탐지하기 어렵지만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초거대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에 있으며 근처 별들의 빠른 움직임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암흑 물질은 방대한 은하에 있는 모든 별들을 붙잡을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암흑 물질의 발견. 그렇다면 은하를 무엇이 붙잡고 있을까요? 이것은 미스터리였지만 스위스 천문학자 프리츠 제비키가 1930년대에 무언가 미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제안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제비키는 은하가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충분한 중력을 생성하고 있지 않다고 추론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중력의 힘은 불충분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발견된 적이 없고 고려조차 되지 않았던 무언가의 존재를 가설로 세웠고 그것을 암흑 물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비키는 그의 시대를 수십 년 앞서 갔기에 천문학계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암흑 물질의 역할. 제비키의 아이디어는 훌륭했고 그는 옳았습니다. 개별 은하들이 그가 부른 암흑 물질이라는 신비로운 물질에 의해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하는 컬래프스하거나 서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보호 구조로서 암흑 물질에 의존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암흑 물질이 은하를 붙잡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은하의 형성과 진화를 촉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암흑 물질의 본질. 과학자들은 빅뱅 이후 암흑 물질이 뭉치기 시작했고 이러한 암흑 물질의 덩어리가 은하의 핵으로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흑 물질의 진정한 본질은 물리학자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암흑 물질과 관련하여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인간과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밀어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아마도 모든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령 같은 물질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당신을 지나칠 것입니다. 비록 암흑 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이지만 우주 전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암흑 물질은 인간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일반 물질보다 최소한 6배 더 많아야 합니다.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은 암흑 물질에 의존합니다. 최근의 빛에 대한 관측은 중력 렌즈라는 과정을 통해 심우주에서의 암흑 물질의 간접적인 탐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암흑 물질은 중력에 의해 빛을 굴절시킵니다.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이 우리를 향해 이동할 때 그것은 거대한 암흑 물질 덩어리 주위를 굴절하여 그 존재를 드러냅니다. 암흑 물질의 중요성. 현재 우주에서 암흑 물질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암흑 물질은 은하를 형성하고 그것들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비록 보이지 않고 탐지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서로 고립된 것처럼 보이고 수조 마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클러스터라는 그룹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클러스터는 수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는 초클러스터로 더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하수의 우주 내 위치. 우리 은하수는 약 30개의 은하로 구성된 작은 그룹에 속하며 은하수와 안드로메다가 가장 큰 구성원입니다. 추가적인 관찰 결과 우리 은하는 천여자리 초클러스터의 일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연구자들은 은하 클러스터와 초클러스터를 매핑하여 우주를 더 잘 이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이 거대한 별 제국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거대한 구형에서 복잡한 나선형까지 다양하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하가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은하수는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진화하는 동적인 은하입니다. 은하의 충돌. 은하는 단순히 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기도 하며 때때로 충돌합니다. 은하가 충돌할 때 수백만 년에 걸쳐 합쳐집니다. 이러한 유형의 충돌은 우주에서 흔하며 우리 은하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 경로에 있으며 이는 은하수의 제한을 예고합니다. 약 50억에서 60억 년 후 시속 25만 마일의 속도로 은하수가 안드로메다와 충돌할 것입니다. 서로 가까워질수록 은하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가스와 먼지의 구름을 방출하게 됩니다. 별들은 궤도에서 끌려나와 우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 우주적 충돌은 궁극적으로 두 은하가 합쳐져 새로운 은하인 밀코메다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우리가 아는 은하수의 끝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종말. 은하수의 궁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지구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하가 충돌할 때 지구는 우주의 광활함으로 던져지거나 새로운 은하의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들과 행성들은 사방으로 던져질 것이며 이는 지구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은하 간의 충돌은 우주 곳곳에서 계속될 것이지만 이러한 은하의 식인 시대는 결국 우주에서 더 파괴적인 힘인 암흑 에너지로 대체될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 암흑 에너지는 암흑 물질과는 달리 은하를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 이는 새롭게 발견된 힘으로 암흑 물질보다 훨씬 더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도록 하며 마치 공간 자체의 모든 것을 밀어내는 작은 스프링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의 종말. 먼 미래의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궁극적으로 우주에서 암흑 물질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은하들이 멀어지게 할 것이며 결국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여 은하들이 서로 너무 멀리 물러나게 하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은하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우주는 수조년에 걸쳐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은하들은 공허 속에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야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우주는 번성하고 있으며 은하들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은하가 없다면 당신도 없고 저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 자체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행한 일입니다. 생명이 지구에서 진화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작은 태양계가 은하의 적절한 지역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심에 더 가까웠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하의 중심 근처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태양계가 은하 중심과 가까우면 방사능이 너무 높아져서 생명이 어떤 형태로도 지속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나쁘며 그곳에는 별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은하의 골디락스 존에 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으며 적당합니다. 생명에 적합한 조건이 있는 우주적 골디락스 존에는 수백만 개의 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우리의 은하가 생명을 지탱할 수 있다면 다른 은하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는 방대하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더 큰 미스터리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몰랐습니다. 우리의 은하수와 그 너머, 우리의 은하수 은하와 그 너머의 은하들은 수많은 신비와 미해결 질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년 전 누가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는 천문학계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수용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주 역사에서 이 특정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 이 특정 행성에서, 이 특정 은하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경외심을 느껴야 합니다. 은하는 태어나고, 진화하고, 충돌하고, 죽습니다. 은하수는 지적 생명체에게 행운의 집이 되었으며 우리의 운명은 모든 은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운명은 은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하들은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넓은 우주. 우리는 예전에는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별들을 공전하는 암석 세계와 거대한 가스 구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성들의 초기 역사는 극도로 폭력적이었을 것입니다. 행성들은 어디에서나 별이 태어난 후 남은 먼지와 잔해로부터 형성됩니다. 만약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주는 은하, 가스 구름, 별, 그리고 행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하늘에 있는 방대한 행성 가족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이제 다른 행성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2000억 개의 별이 있는 우리 은하수에서는 많은 별 주위를 도는 수십 개의 행성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사의 케플러 미션. 2009년 나사는 다른 별 주위를 도는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기 위해 6년 동안의 임무를 수행할 케플러 우주망원경을 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400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목성의 5배 크기의 거대한 해전가스 거인이고 다른 일부는 지구보다 훨씬 큰 암석 세계입니다. 어떤 행성은 매우 불규칙한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별에 너무 가까이 지나가서 타버리기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두 행성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각 행성은 독특합니다. 우리의 태양계. 케플러가 발견한 대부분의 새로운 세계는 멀리 떨어져 있고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행성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은 우리 태양계의 8개 행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행성은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내부 태양계의 4개의 암석 행성의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외부 태양계의 4개의 가스거인의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입니다. 8개의 세계 각각은 서로 매우 다릅니다. 우리 태양계가 46억 년 전에 태어났을 때 태양이 점화되면서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을 우주로 방출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에 가까운 암석 행성과 더 먼 곳에 있는 가스거인 행성을 포함한 모든 8개의 행성은 이 우주먼지 구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매우 다른 조건에서 발전했습니다. 어떤 행성은 태양에 가까운 더 뜨거운 곳에서 형성되었고 다른 행성은 더 먼 곳에서 훨씬 더 차가운 환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성된 행성들도 서로 달랐습니다. 태양계의 초창기에는 규산염, 수증기, 수소, 메탄 및 기타 원소들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구름에 있는 이러한 원소들은 케이크의 재료와 같습니다. 재료가 어떻게 혼합되고 오븐이 얼마나 뜨거운지에 따라 요리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료를 혼합하고 케이크를 구워내는 것처럼 행성들은 공간의 다양한 조건에서 재료가 결합하고 변화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행성이 요리되는 방식은 태양과의 거리와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태양에 가까운 뜨거운 지역에서는 가스가 연소되고 물이 끓어 증발하면서 고온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금속과 암석과 같은 재료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에 가까운 곳에서 암석 행성만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행성이 더 멀어질수록 요리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종류의 행성이 형성되는지는 먼지 구름의 조성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태양계에서는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을 만들기에 충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암석 행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신 그런 시스템은 더 많은 가스 거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암석 행성을 원한다면 금속과 암석으로 가득 찬 구름이 필요합니다. 행성의 형성. 먼지 구름이 식으면서 높은 끓는 점을 가진 물질들이 고체로 응축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광물 입자들은 새로운 암석 세계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먼지 입자들이 충돌하고 서로부터 더 큰 입자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을 축적이라고 합니다. 작은 먼지 입자는 암석이 되고 암석은 서로 충돌하여 바위가 되고 바위는 충돌하여 더 큰 바위를 만듭니다. 결국 성장하는 행성은 충분히 커져서 중력의 끌림이 다른 물질을 끌어들이기 시작하게 되며 단순히 충돌하여 커지는 것에 그치지 않게 됩니다. 초기 태양계에는 약 100개의 어린 행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은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소행성 베스타는 암석 행성이 구형으로 변형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스타의 지름은 단지 329마일로 둥그러지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습니다. 행성이 구형으로 압축될 수 있는 중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500마일의 지름이 필요하며 그보다 작은 것은 불규칙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파괴와 생존. 젊은 행성이 충돌할 때 그 충격은 열을 발생시켜 행성을 녹입니다. 이후 중력이 물질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금속과 같은 더 무거운 원소는 밀집된 핵을 형성하기 위해 가라앉고 더 가벼운 물질은 떠올라 지각을 형성합니다. 결국 젊은 행성들은 실제 행성과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폭력과 파괴의 시기를 생존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행성이 살아남고 어떤 행성이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잔인한 시기입니다. 약 45억 년 전 우리의 태양은 약 100개의 어린 행성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는 혼란스러운 파괴 경기에서 서로 빈번히 충돌했습니다. 대부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성들의 초기 역사는 격렬한 폭력으로 특징지어지며 행성 성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일부 미행성체는 다른 미행성체를 흡수하여 성장했고 그 뒤에는 잔해들이 남았습니다. 결국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의 4개의 암석 행성만이 남았습니다. 이 암석 행성 각각은 과거의 사건들 덕분에 독특합니다. 화성은 얼어붙은 흙무지이고 지구는 액체 물을 가지고 있으며 금성은 화산으로 가득 차 있고 수성은 작고 황량하며 극도로 뜨겁습니다. 수성의 얇은 지각과 밀집된 구성은 과거에 더 큰 행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거대한 충돌로 외부층이 제거되고 밀집된 핵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지구 역시 형성의 마지막 무렵에 거대한 충격을 경험했으며 이는 지구의 멘틀 일부를 찢어냈습니다. 그 충돌로 발생한 잔해는 지구 주위를 돌며 결국 달을 형성했습니다. 화성의 지각은 북쪽이 남쪽보다 얇으며 이로 인해 북반구가 행성의 역사 초기에 어떤 것에 맞아 지각의 대부분이 날아갔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후 그 지각은 남반구에서 다시 축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두 가지 효과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존재하는 아기 행성의 수를 줄였고
다른 하나는 생존자에게 더 많은 재료를 추가했습니다. 만약 행성이 금속이 풍부한 것과 충돌했다면 그 물질들은 점차 핵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가볍거나 얼음이 많은 것과 충돌했다면 그 물질들은 떠오르며 지각의 일부가 되게 됩니다. 태양 가까이에 4개의 암석 행성이 거의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얘는 뜨거운 철로 이루어진 고체 핵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액체 철의 층과 녹아있는 암석의 껍질이 있고 표면에는 지각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은 같은 기본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각각의 크기와 운명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우주가 비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불어나온 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양은 강한 자기장을 생성하여 그 표면 위로 거대한 고리 모양으로 상승합니다. 이러한 고리가 충돌할 때 매우 뜨겁고 전하를 띤 입자들의 폭풍이 우주로 방출되며 이를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눈을 감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눈을 감으면 때때로 작은 성광을 보게 되는데 이는 에너지가 있는 입자가 머리를 지나가며 눈의 액체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성광은 몇 분마다 발생합니다. 태양풍은 우주 비행사들이 충분히 노출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 동안 2개의 달 임무 사이에 태양 폭발이 발생했으며 이때 우주에 있었다면 우주 비행사들은 사망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방사선은 주요한 문제이지만 지구에서는 지구의 핵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자기장 덕분에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운동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자기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지구 내부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지구가 회전함에 따라 뜨거운 액체 금속이 고체 핵 주위를 흐르며 극에서 나오는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풍이 행성의 대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약 행성이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태양풍을 주변으로 굴절시켜 대기와 표면의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가끔 큰 태양 폭풍이 지구의 자기장을 방해하여 그 근처에서 오로라라고 불리는 화려한 빛의 장관을 만들어냅니다. 화성. 자기장이 없는 경우 지구의 대기와 물은 태양풍에 의해 날아가 버리고 화성과 같은 춥고 건조한 행성이 됩니다. 화성은 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지만 오늘날 화성은 차갑고 건조하며 상대적으로 비활동적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성과 지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많이 변화했을까요? 2004년 나사는 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2개의 로봇 탐사선인 스피릿과 오포튜니티를 보냈습니다. 얘는 화성이 지구의 대기의 약 1%만 있는 건조하고 위험한 사막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화성에 한때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화성은 항상 황량하고 건조한 곳이 아니었으며 지표 아래에 물이 존재했고 그것이 지표로 올라와 증발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흐를 때 생기는 모래의 물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화성에 한때 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도 더 두꺼운 대기도 가졌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화성은 과거에 화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때 뜨거운 내부를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화성은 지구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으므로 액체 금속으로 둘러싸인 뜨거운 철 핵을 가졌을 것이며 아마도 지구와 같은 자기장을 생성했을 것입니다. 질문은 화성의 자기장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화성의 초기 역사에서 아마도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성은 지구보다 작아서 열을 더 빨리 잃게 됩니다. 화성이 식으면서 그 액체 핵은 고체화되었습니다. 핵이 완전히 얼어버리면 대류가 멈추고 자기장이 사라집니다. 자기 방패가 없으면 태양풍이 화성의 대기를 벗겨내어 물이 증발하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차갑고 텅 빈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외부 행성. 암석 행성인 화성, 지구, 금성,
수성은 모두 태양에서 1억 5천만 마일 이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태양에서 4배 더 먼 곳에서는 태양이 매우 다른 종류의 행성을 생성했습니다. 가스 거인입니다. 이 거대한 행성들은 고체 표면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은 먼 태양계에서 400개 이상의 행성을 발견했으며 그들 중 거의 모든 것이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우리의 태양계에는 4개의 가스 거인이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행성들은 수소, 헬륨, 메탄으로 가득 찬 두껍고 수프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외부 행성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내부 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것은 태양에서 5억 마일 떨어진 이곳은 훨씬 더 춥기 때문입니다. 태양계가 시작될 때 먼지가 약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스와 물이 얼음 입자로 얼어 있었습니다. 큰 행성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 고체 눈이 만들어질 만큼 충분히 추웠습니다. 우리는 얼음 눈송이가 서로부터 거대한 행성의 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이러한 행성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얼음과 가스가 그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핵은 지구의 약 10배 크기로 성장했습니다. 이 큰 핵들은 많은 중력을 생성하여 주변의 가스를 끌어당기고 수만 마일 깊이로 뻗어있는 두껍고 수프 같은 대기를 형성했습니다. 중력이 클수록 행성은 더 커졌습니다. 더 많은 먼지와 잔해가 이러한 행성으로 끌려왔으며 이것이 그들의 위성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목성과 토성은 각각 60개 이상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 행성은 또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리입니다.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하지만 목성, 천왕성, 해왕성도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희미하고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4개의 가스 거인 모두 고리를 가지고 있지만 토성의 고리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멀리서 보면 토성의 고리는 하나의 평평한 원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고리가 몇 마일 너비의 수천 개의 작은 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시니 탐사선이 비행할 때 수십억 개의 얼음과 우주잔의 조각이 시속 5만 마일의 속도로 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얼음과 암석 입자들은 자주 충돌합니다. 일부는 작은 위성으로 변하고 다른 일부는 부서지지만 토성의 엄청난 중력이 그것들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결코 더 커지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혜성이 토성의 위성 중 하나에 충돌하여 궤도를 이탈하게 만들고 행성에 더 가까워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토성의 중력은 그 위성을 찢어 놓았고 그 잔해가 현재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가스 거인의 진짜 신비는 구름 아래 수만 마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극단적인 조건이 우리가 익숙한 자연 법칙을 무시합니다. 먼 별 주위를 돌고 있는 새로운 행성의 대부분은 거대한 가스 거인으로 너무 커서 목성을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스 거인 내부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태양계에 있든 멀리 있든 말입니다. 우리는 목성의 두꺼운 대기가 4만 마일 깊이까지 뻗어 있으며 강력한 폭풍을 생성하는 가스의 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풍 아래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사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갈릴레오 우주선을 목성으로 14년 동안 보냈습니다. 1995년 12월 7일 갈릴레오 우주선은 시속 16만 마일의 속도로 목성의 대기로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두꺼운 공기를 통해 떨어지면서 낙하산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탐사선은 구름 속에서 번개를 감지하고 시속 450마일의 바람을 발견했습니다. 58분 동안 탐사선은 지구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갈릴레오 탐사선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것과도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성에 밀집된 대기로 계속 떨어졌고 압력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탐사선은 지구보다 23배 높은 압력을 측정했으며 300도 이상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가스 거인의 깊은 대기에서는 고체 표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물질의 거대한 무게에 의해 압사할 수 있습니다. 탐사선은 124마일 깊이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압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자들에게 목성의 내부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성의 어두운 중심부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암석 행성과 마찬가지로 가스 거인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2만 배 강하며 그 크기는 토성까지 뻗어 있습니다. 토성은 4억 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처럼 목성의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합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그 위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행성에서 21만 7천 마일 떨어진 화산 위성 2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호의 화산들은 매초 1톤의 가스와 먼지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목성의 자기장 때문에 이 현상이 더욱 강해져서 강력한 방사선 띠가 생성되며 행성 주변의 지역이 매우 활동적이 됩니다. 사실 만약 당신이 목성을 향해 라디오 안테나를 조준하면 행성과 자기장 간의 상호작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자기장 덕분에 태양풍 없이도 오로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로라는 가스 행성에도 자기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지구에서는 고체 철 핵주위를 돌고 있는 뜨거운 액체 금속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러나 가스 행성은 고체 철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음과 먼지의 고체 핵 주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목성의 중심에는 고체 핵이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액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탐사선도 행성 중심까지 4만 4천 마일을 여행해 조사할 수 없습니다. 갈릴레오는 핵에 도달하기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중력과 열은 행성이 진화하는 방식, 즉 내부 핵에서 외부 대기까지의 형성을 결정짓습니다. 열은 행성을 형성하는 주요 힘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물입니다. 행성은 변화가 없을 것 같지만 항상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의 한 행성은 대기를 잃고 사막이 되었고 또 다른 행성은 너무 뜨거워져서 지옥 같은 행성이 되었습니다. 지구 또한 변해왔으며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은 물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많은 물이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푸른 행성이니까요. 이는 지구가 매우 젖어 있다는 의미가 맞겠죠? 처음 보기에는 우리의 세계가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의 3분의 2가 바다로 덮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질량 중 0.06%만이 물입니다. 일부는 바다 형태로 표면에 존재하며 일부는 행성의 광물 속에 갇혀 있지만 지구는 사실 상대적으로 건조한 암석입니다. 모든 내부 암석 행성은 태양 근처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조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은 모두 증발하거나 충격에 의해 날아갔습니다. 지구를 형성한 거대한 충돌은 매우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만약 이곳에 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증발하여 행성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구의 물, 그렇다면 지구의 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지금은 여기 있지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보면 그들 내부에 많은 물이 잠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 극적으로는 그들의 위성에도 방대한 양의 물이 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위성 중 적어도 절반은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중 일부의 물이 지구에 오게 된 것일까요? 그 대답은 거의 확실하게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소행성과 해성이 여기에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물이 풍부한 소행성과 해성이 내 태양계로 날아와 그중 일부는 지구에 충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는 이러한 소행성 내부에 있던 물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행성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물입니다. 표면에 물이 없다면 생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는 훨씬 더 깊어져 대륙과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것입니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정확한 양은 우리가 기술적 종으로 진화할 수 있게 해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 40억 년 전 혜성과 소행성의 눈보라가 지구에 적절한 양의 물을 가져왔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세계를 형성했습니다. 현재 우주의 어딘가에서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많은 물이 존재합니다. 이는 확실합니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자이며 산소는 다음으로 흔한 원자 중 하나입니다. H2O는 매우 인기 있는 분자로 우리 우주에서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은 우주 어디에나 존재하며 우리는 또한 행성을 발견하고 있지만 아직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행성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400개 이상의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지만 그중 어떤 것도 우리의 세계와 닮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것은 다른 별 주위에 위치한 지구와 같은 크기, 질량, 화학 조성을 가진 행성입니다. 그런 행성을 찾는 것은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의 집을 떠올리게 하는 바른 장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우리의 은하만 해도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으며 그중 최대 400억 개가 자신의 행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 탐사의 황금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곳이 얼마나 다른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의 법칙은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재료로 올바른 위치에서 적절한 양의 물로 형성된 행성입니다.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곳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십억 개의 행성이 존재합니다. 화산. 우리 태양계는 혹독한 환경입니다. 화산은 어디에서나 파괴적입니다.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의 얼음 화산에서 목성의 위성 이울의 광대한 용암지대, 그리고 여기 지구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화산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산은 우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화산은 생명의 창조자이자 파괴자입니다. 현대 우주선과 천문대는 한때 죽은 행성이라고 여겨졌던 행성에서 화산을 발견했습니다. 달보다 작은 물체에서 화산을 발견한 것은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다른 세계에 화산이 있다면 그곳에도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화산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현상 중 하나입니다. 화산은 새로운 땅을 만들고 오래된 땅을 파괴합니다. 화산은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를 변화시키는 가스를 방출합니다. 우리의 바다 깊은 곳에서는 화산의 열이 이상한 새로운 생명체의 원천이 됩니다. 화산은 지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제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의 징후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산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행성에서 화산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탐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금성에서 시작됩니다. 금성은 우리 지구와 매우 유사한 행성입니다. 금성. 금성과 지구는 비슷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억 년 전 지구와 금성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바다, 그리고 생명에 적합한 대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금성에서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금성의 역사는 지구와는 극적으로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오래전 금섬은 어두운 방향으로 확실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섬은 지옥입니다. 우리의 사악한 쌍둥이 행성입니다. 현재 금성의 표면은 용광로와 같아서 온도가 900디그리 파레나이트에 달하여 일부 금속을 녹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생존 가능성은 없습니다. 금섬은 온실 세계로 그 대기에는 높은 농도의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태양열을 담요처럼 가둡니다. 금성의 표면에 대한 실제 이미지는 밀집한 이산화탄소 대기로 인해 타개된 혼량하고 탄화된 흙무지를 보여줍니다. 이산화탄소는 화산에 의해 생성되었습니다. 궤도에 있는 우주선은 첫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네이더가 금성의 두꺼운 구름을 뚫고 들어가 금성 전역의 화산 형섬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형섬은 지구의 방패 화산과 비슷하며 방패 화산은 둥글고 평평합니다. 방패 화산은 수천 년에 걸쳐 느리게 용암을 흘리기 때문에 그 형태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우리가 구름을 뚫고 금성의 전체 표면을 매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지형을 연구하고 지구와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와이에 있는 화산처럼 보이는 거대한 방패 화산을 관찰했습니다. 금성 화산의 레이더 이미지는 하와이의 방패 화산과 동일했습니다. 과거의 금섬은 화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금성의 이미지를 보았을 때 우리는 분화구로 덮인 화산 표면을 발견했습니다. 이산화탄소. 금성에는 최소 1000개의 큰 화산이 있으며 아마도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의 작은 화산이 있을 것입니다. 용암 평원이 금성 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으며 이는 고대의 재난을 증명합니다. 금섬은 한때 생명의 고연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대신 화염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금성의 화산은 트릴리온 톤의 이산화탄소를 행성의 대기로 방출하여 온도가 급등하고 바다가 증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암석과 바다에 흡수될 수 있지만 금성에는 물이 없고 온도가 너무 높아 이산화탄소가 광물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화산은 오래전에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제거할 방법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화산은 사실상 전체 행성을 불모지로 만들었습니다. 금성이 한때 생명을 지탱했었다면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구는 생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행성이지만 이는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후보는 가스거인 목성이며 그 위성들은 얼어붙고 생명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차갑고 혼량한 세계 위에 구름이 떠있는 모습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금성의 화산이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초고온의 지옥으로 변모시켰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구와 유사한 행성에서 화산이 발견된 것은 놀랍지 않았지만 달에서 화산이 발견된 것은 놀라웠습니다. 1979년 3월 보이저 1호 우주선은 우리가 한때 얼어붙고 생명 없는 것으로 믿었던 목성의 작은 위성 2호를 처음으로 근접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관찰 중 위성 옆에 아크처럼 보이는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그 뒤에 두 번째 위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2호를 생명 없고 무미건조하며 평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화산 폭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체 지역이 화산으로 덮여 있고 지질학적으로 매우 활동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속적인 화산 폭발이 발생하며 분출된 물질의 주성분은 환이며 온도 변화에 따라 가열되고 색깔이 변합니다. 온도에 따라 환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또는 심지어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의 금연 이미지가 치즈와 올리브가 흩어져 있는 피자처럼 보이는데 작은 검은 반점은 화산 활동을 나타냅니다. 이전의 믿음과는 달리 이오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40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가장 큰 화산인 펠레는 거의 400km 높이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용암 호수에서 분출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호수의 가장자리에 서 있다면 우주로 쏘아올리는 분출구의 광경은 놀라울 것입니다. 이러한 폭발은 이호가 매우 작고 중력이 적으며 용암을 가둘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폭발은 지구의 화산을 단순한 불꽃놀이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위성이 그렇게 화산 활동이 활발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목성에 있습니다. 지구의 달이 우리의 바다에서 조수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게 목성은 이호에서 암석의 조수를 일으킵니다. 이호의 궤도는 원형이 아니며 때로는 더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더 멀어집니다. 목성의 중력은 이호를 매 2일마다 늘렸다가 압축하여 지면이 거의 300피트 정도 상승하고 하강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왜곡은 열과 압력을 생성하여 약한 지점에서 용암이 분출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후의 화산 활동은 행성 전체에 걸쳐 있으며 이는 지구에서 화산 활동이 지각판을 따라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호에서는 전체 위성이 화산 열점이며 이는 중력의 엄청난 힘 덕분에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호에서의 화산 활동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부 에너지원이 지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화산 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호는 용암으로 가득한 세계로 극도로 뜨겁고 폭력적이며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남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러 행성과 위성에서 화산 폭발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생명과 연결된 화산 활동이 있는 세계는 지구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유로파입니다. 목성의 또 다른 위성으로 태양에서 거의 5억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유로파는 직경이 2000마일인 얼음 구체입니다. 멀리서 보면 표면이 윤이 나지만 가까이 가면 다릅니다. 유로파는 이호처럼 목성의 중력에 의해 타격을 받아 표면이 올라가고 구부러지며 능선과 깊은 균열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유로파의 근접 이미지를 처음 얻었을 때 그 표면은 익숙하게 보였으며 지구의 북극 얼음판과 비슷하게 보였고 실제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로파의 수마일 두께의 얼음 지각 아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액체 바다가 있습니다. 자기 측정 결과 이 바다는 놀랍게도 60마일 깊이입니다. 목성의 중력이 암석 내부를 가열하여 그 위의 얼음을 녹입니다. 조석 힘에 의해 코어가 늘어나고 가열되기 때문에 뜨거운 코어와 액체 바다 사이에 경기가 있다고 믿는 것이 무리는 아닙니다. 지구에서는 수중 화산 폭발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로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며 어둠 속에서 엄청난 압력 아래 지구 대기의 최대 2000배에 달하는 압력에서 이곳은 가혹한 환경이지만 어쩌면 생명의 유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의 극한 조건에서 생명이 존재한다면 유로파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산 활동과 같은 에너지원, 액체 물에서의 보편적인 용매, 복잡한 탄화수소 화학 등이 모두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로파에서 생명이 존재한다면 힘든 일이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명은 지구의 모든 극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강한 열에서부터 압박감과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생명은 살아남습니다. 유로파의 생명체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지구의 생명체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의 얼음 표면 아래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아마도 눈이 없는 수생 생명체일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물체들은 화산 활동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주거를 탐색하기 위해 소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로파의 화산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지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로파가 생명을 지닌 세계의 전형일 가능성도 있으며 지구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유로파는 우주에 있는 수십억 개의 액체 바다가 있는 위성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야를 수십억 배 넓혀줍니다. 목성의 위성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태양계에만 170개 이상의 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우주에 있는 위성의 수로 곱하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잠재적 서식지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인 액체물과 에너지원은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화산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성의 2배 거리인 토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토성은 생명을 지원할 수 있는 화산성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은 60만 마일 너비의 고리 시스템과 놀라운 62개의 위성을 가진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한 행성 중 하나입니다. 이 위성 중 하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엔셀라두스입니다. 엔셀라두스는 토성의 더 작고 더 먼 위성 중 하나로 밝고 반사하는 표면 때문에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카시니 우주선이 토성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성이 아니라 엔셀라두스에서 이루어진 발견이었습니다. 카시니는 엔셀라두스에서 태양의 역광을 받아 분출되는 거대한 분출구를 밝혀냈으며 이는 화산 활동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카시니의 센서는 위성의 남극을 확대하여 표면에 거대한 분화구가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엔셀라두스의 남극에는 조석 힘으로 인해 위성이 토성을 공전할 때 열고 닫히는 거대한 틈이 있습니다. 이 틈은 수백 킬로미터 길이이며 열릴 때마다 길이 방향으로 약 100마일의 속도로 움직이는 거대한 균열이 생깁니다. 정말 경이로운 광경입니다. 표면을 갈라지는 중력 힘이 얼음을 녹이는 데 필요한 열을 생성하여 표면 아래의 바다가 형성됩니다. 엔셀라두스의 표면 아래에 있는 물은 생명의 이산적입니다. 적정 온도에 있으며 액체 물은 지구의 바닷물과 비슷합니다. 균열에서 분출되는 증기에서 관찰된 물의 화학 성분은 소금과 유기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현재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태양계의 한 잔소를 확인했습니다. 카시니는 엔셀라두스에서 분출되는 얼음 입자에서 복합탄소 분자를 탐지했으며 액체 물과 결합되어 이 신비로운 위성의 깊은 곳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엔셀라두스는 생명을 지닌 토성의 유일한 위성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 다른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도 생명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이며 두꺼운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얼음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호수는 액체 메탄으로 가득 찬 얼어붙은 세계입니다. 이러한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타이탄에는 화산 활동의 증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외계 생명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화산은 우주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 중 하나로 이오에서의 불타는 분출과 트리톤에서의 얼음과 질소 폭발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토성의 신비로운 위성 타이탄에서도 파괴는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지름이 3,000마일인 타이탄은 수은보다 크고 태양계의 어떤 위성보다도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사이클론, 바람, 비, 그리고 호수와 같은 날씨 패턴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온도가 너무 낮아서 액체 메탄이 물을 대신하고 있으며 생명의 필수적인 화합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장소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그것은 활동적인 세계로 질소의 존재로 인해 지구와 유사한 밀집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입니다. 타이탄의 상층 대기에서 메탄가스는 햇빛과 반응하여 생명에 필요한 유기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햇빛이 일관되게 메탄을 유기 화합물로 전환하고 있다면 왜 메탄은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메탄은 대기 중에 풍부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햇빛에 의해 빠르게 분해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대기 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메탄의 출처가 있어야 하며 타이탄의 어떤 것이 지속적으로 메탄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카시니는 분화구처럼 보이는 것을 탐지하였고 적외선 카메라는 그것이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둘러싸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녹색 지역이 타이탄 내부에서 분출된 용암으로 형성된 화산 평원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타이탄에서 화산이 방출하는 끓는 액체는 암모니아나 물일 수 있습니다.
메탄과 에탄도 타이탄의 화산에서 방출되어 이 위성의 두꺼운 구름 덮개와 주황색 대기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기는 아마도 타이탄 화산의 가스 방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타이탄과 같은 강체에서도 화산은 열을 필요로 하며 타이탄에는 두 가지 주요 열원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내부를 따뜻하게 하고 후성의 엄청난 중력이 엔셀라두스와 유사하게 위성에 작용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은 얼음을 물로 액체 메탄을 가스로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열을 발생시킵니다. 타이탄의 이러한 화산이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생명에 필요한 화학 반응은 대기, 고체 표면, 액체 물, 그리고 열이 필요합니다. 화산은 타이탄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이탄에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질적일 것입니다. 그것은 산소 대신 수소를 호흡하고 영하 300도에서 메탄 저수지를 헤엄칠지도 모릅니다. 에탄의 바다와 조수풀이 있을 수도 있으며 화산 및 열수 활동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화산 열이 타이탄에서 생명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지도 모르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체의 징후를 찾기 위해 그렇게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집과 훨씬 가까운 화산이 풍부한 행성인 화성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산은 태양계 전역에 걸쳐 흔하게 존재하며 이오, 타이탄, 트리톤과 같은 행성에서 불안정하고 폭력적입니다. 우리는 한때 지구가 화산과 생명을 모두 가진 유일한 행성이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화산이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계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화산은 창조와 파괴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두 힘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화산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산은 생명의 출생지입니다. 화산은 새로운 경과를 형성하고 대기를 복잡한 화학 물질로 씨앗을 뿌리며 오래된 것을 새 것으로 대체합니다. 화산이 생명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행성에서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이 질문의 열쇠는 태양계가 젊었던 고대 시기에 있으며 우리와 유사한 행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행성은 화성입니다. 30억 년 전 화성은 화산 활동이 활발했고 오늘날에도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화산에 이르는 절벽은 6마일 이상 높이로 에베레스트 산조차도 작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림푸스 몬스라는 거대한 화산으로 애리조나 주와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화구만 해도 53마일의 폭을 자랑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구조물이 형성되는 데는 수백만 년이 걸리며 이는 지구의 화산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지구의 지각은 판구조론 활동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깊은 곳에서는 고정된 하스파디 마그마를 표면으로 밀어 올려 새로운 화산섬을 형성합니다. 표면이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섬은 하스팟에서 멀어지고 다른 섬으로 대체됩니다. 하지만 화섬은 다릅니다. 화성의 지각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며 판구조론 활동이 없습니다. 지각은 하나의 큰 단단한 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스팟이 있다면 그곳에 그대로 남아 커지고 또 커져 더 큰 화산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올림푸스 몬스가 이토록 거대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올림푸스 몬스는 한때 따뜻했던 먼 시절의 얼음 잔재입니다. 올림푸스는 사라져가는 행성 위에 멸종된 화산으로 화성에 감소된 대기 덕분에 이제는 정말로 거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의 고대 화산 지형은 언젠가 생명체를 지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증거는 지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화산들은 용암관이라고 알려진 신비로운 터널을 형성하였으며 이는 용융된 암석의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 생성됩니다. 용암관은 지하에 있는 현무암 용암, 마그마, 그리고 이천도 화시에 용융된 암석의 강이 있을 때 형성됩니다.
이것을 얼음이 표면에 형성되는 얼음강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표면이 단단한 암석이고 강은 계속해서 아래에서 흐르며 동굴이나 용왕관을 형성합니다. 최근의 이미지들은 화성의 화산들도 용왕관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무암 화산 활동이 있는 어떤 바위로 된 행성이라도 용왕관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백만 년의 비활동 이후 이러한 용암 터널은 붉은 행성에서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명체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은 미래 인간이 화성에서 살려고 할 때 직면할 도전 중 하나로 특히 태양 폭풍 동안 그렇습니다. 들어오는 우주선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화성에 멸종된 화산의 터널과 동굴은 언젠가 공기를 유지하고 해로운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이상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화산이 세상에 새로운 빛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산은 파괴와 창조 둘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859년 9월 초 어느 밤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로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픽픽 붉었고 너무 밝아서 로키 산맥에서 터널을 빠져나온 광부들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정에도 식물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밝았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날 일찍 한 천문학자가 태양 표면에서 백광 플레어라고 설명한 것을 관찰했습니다. 당시에는 플레어와 오로라가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멋진 오로라가 그 플레어, 즉 코로나 질량 방출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그런 격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현대 기술 세계를 파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하늘에서 가장 익숙한 천체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열과 빛을 제공합니다. 태양은 너무 거대해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태양은 태양계 질량의 99%를 차지하며 지름이 140만 킬로미터에 이르고 지난 50억 년 동안 수소와 헬륨을 연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으로 보면 태양은 특별할 것이 없는 지형 주계열성, 즉 황해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외형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 표면에서 방출되는 플라스마 입자와 복사선의 폭발은 태양풍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통해 우주 먼 곳까지 퍼져나갑니다. 한편 태양 폭풍은 매우 격렬한 폭발로 그 중에서도 코로나 질량 방출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첨단 사회를 무너뜨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질량 방출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그러한 사건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위해 태양을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185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에서는 신사가 태양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리처드 크리스토퍼 캐링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외모가 어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에 대한 알려진 초상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캐링턴은 몇 가지 중요한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태양의 위도가 서로 약간 다른 속도로 회전한다는 것을 발견하여 태양이 고체가 아니라 일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태양흑점이 태양 폭풍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859년 9월 1일 목요일 아침 하늘에 구름이 없었기에 캐링턴은 평소처럼 태양흑점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사용해 화면에 이미지를 투영하던 중 오전 11시 18분 그는 눈부신 흰빛의 두 개의 빛나는 구슬이 화염 같은 것에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구슬들이 5분 만에 아무 설명 없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캐링턴이 관찰한 것은 코로나 질량 방출이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자기 폭발로 태양 표면에서 거대한 양의 하전 입자가 방출되는 현상입니다. 18시간 후 지구는 전자기 폭풍에 휩싸였고 이 사건은 현재 캐링턴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오로라에 감탄했습니다. 몇몇 전신 시스템은 전류가 급증하고 고장나는 일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구가 발명되기 20년 전이었음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만약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상황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은 흔히 발생하지만 그 크기와 방향은 다양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캐링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태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태양 표면에서 태양풍과 우주 기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기 유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체가 회전하면서 태양의 자기장을 비틀고 왜곡시킵니다. 비틀어진 자기장은 에너지를 저장하며 이는 코로나 질량 방출로 알려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엄청난 규모로 10억 톤의 물질이 시속 100만 마일의 속도로 방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폭발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지구로 향한다면 우리가 의존하는 기술에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9년 퀘벡에서 유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태양 폭풍으로 인해 몇 시간 동안 전력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1800년대 캐링턴 사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을 생각해 보세요. GPS 위성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고 통신 위성과 기상 위성, 그리고 주식시장과 같은 금융 시스템은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더 큰 전력망과 훨씬 더 많은 무선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반응할지 모릅니다. 캐링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태양이 여전히 그러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다행히 지구를 향하지는 않았지만 태양 폭발이 발생했으며 그것은 우리가 태양풍을 모니터링하는 우주선 중 하나를 통과했습니다. 그 코로나 질량 방출은 우주선의 모든 센서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 사건은 최소한 캐링턴 사건만큼 강력했거나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코로나 질량 방출이 지구를 향하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운이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운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태양 예측은 얼마나 잘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태양이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 후에 무엇을 할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질량 방출이 감지되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예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꽤 무섭게 들리며 우주 기상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위험등록부에는 우주 기상이 북한 팬데믹과 동등한 위험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주선 엔지니어들은 극한의 우주 조건을 파악하여 그러한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위성을 설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나사와 유럽우주국도 사상 처음으로 태양에 더 가까이 위성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상청의 우주기상운영센터가 개설되었고 이 센터는 전 세계에서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예측할 수 있는 세 곳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태양은 거의 태양흑점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지구를 향한 태양면은 중요한 태양흑점이나 코로나 질량 방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현재로서는 큰 활동이 없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당분간 우주선, 위성, 그리고 전력 시스템은 안전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주 기상 예측에서 가까운 미래는 몇 일밖에 커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 질량 방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며
그것들이 어디로 향할지, 얼마나 클지, 또는 언제 발생할지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새로운 태양 탐사선이 곧 그 어느 우주선보다 태양에 가까이 다가갈 예정입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우주로 보내질 예정이며 그 목적지는 이전에 어떤 우주선도 가보지 못한 태양 표면에 가까운 곳입니다. 이 탐사선은 가장 에너지가 높은 태양 입자의 근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파커 태양 탐사선은 태양 근처의 가스와 자기장을 측정하여 이 물질이 어떻게 태양계 전체로 퍼지는지 이해하기 위한 탐사 임무입니다. 유럽 우주국의 태양 궤도선 또한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태양 흑점, 플레어, 코로나 질량 방출이 태양풍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임무입니다. 태양 궤도선의 성공은 태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자기장이 지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된다고 믿고 있지만 훨씬 더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11년의 태양 흑점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주기 동안 자기장이 극으로 이동하고 극섬이 역전됩니다. 또한 태양의 자기장은 태양계를 향해 확장되어 모든 행성 위로 흐릅니다. 태양 궤도선은 이러한 자기장을 처음으로 측정하고 그것들이 태양의 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 궤도선은 태양의 대기 사진을 촬영하고 태양과 지구 사이를 이동하는 입자의 수, 속도, 그리고 온도를 측정할 것입니다. 탑재된 가장 중요한 정밀 장비 중 하나는 자력계로, 이는 태양풍에 의해 전달되는 우주의 작은 자기장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태양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하며 빛과 따뜻함, 그리고 심지어 생명 자체를 제공합니다. 리처드 캐링턴에게는 코로나 질량 방출이 단지 이상한 사건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이 현대 세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성과 더 많은 관측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다음 코로나 질량 방출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섬은 크기 면에서 지구와 거의 동일하여 태양계에서 우리와 가장 유사한 이웃 중 하나입니다. 평균 반지름이 약 3,760마일로 지구 크기의 약 95%에 해당합니다. 질량은 지구의 약 81.5%입니다. 이러한 질량과 크기의 유사성은 금성이 지구와 비슷한 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약 5.24g/ECM로 이는 유사한 암석철 성분을 암시합니다. 금성과 지구는 모두 비슷한 구조를 공유합니다. 중심에 철로 된 핵이 있고 이를 둘러싼 암석 멘틀과 얇은 지각이 있습니다. 금성의 핵은 지구만큼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구처럼 부분적으로 액체일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철핵은 지름이 약 2,000마일로 추정됩니다. 핵 위에는 금성의 멘틀이 있으며 이는 규산염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성 중심에서 약 1,550마일까지 확장됩니다. 멘틀 위에는 두께가 6에서 12마일로 추정되는 얇은 지각이 덮여 있습니다. 금성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의 비정상적인 회전으로 이것이 태양계의 다른 행성과는 구별됩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축을 따라 회전하지만 금섬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이 현상은 과학자들에 의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천체와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행성의 회전 역학이 변화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금섬은 매우 천천히 회전하며 항성의 자전주기는 243일로 태양계에서 가장 느린 회전을 보입니다. 이러한 느린 회전은 금성이 뚜렷한 자기장을 가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금성 회전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태양일이 행성일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금성의 태양일은 약 116.75일이며 금성의 1년은 약 225일로 금섬은 하루가 1년보다 긴 몇 안 되는 행성 중 하나입니다. 금성 표면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90%로 만약 금성에 서 있다면 지구에서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대기압과 온도 때문에 보호 장치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금성의 표면은 비교적 젊은 지질학적 나이를 가지고 있으며 충돌 크레이터가 적은 것으로 보아 표면 나이가 3억 년에서 6억 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과학자들은 금성이 주기적인 과정을 겪으며 행성 내부의 열이 표면을 다시 덮는 전 지구적 재표면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금성에서는 광범위한 화산 활동의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수천 개의 화산이 표면에 있으며 그 크기는 지름이 1마일 미만에서 150마일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금성에는 태양계의 다른 어떤 행성보다 많은 화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산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일부가 수백만 년 이내에 분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성은 명백한 지질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와 같은 중요한 판구조론적 활동을 겪지 않습니다. 금성에는 지구의 판구조 활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산맥과 열곡이 존재하지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커다란 명확한 판은 없습니다. 이는 행성의 느린 자전으로 인해 대규모 판구조 활동을 이끄는 코리올리 효과가 제한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금성의 가장 독특하고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대기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3.5%는 대부분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황, 수증기, 일산화탄소, 아르곤, 헬륨과 같은 소량의 다른 가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지구의 질소산소 대기와 크게 달라 금성의 공기는 인간과 대부분의 알려진 생명체에게 유독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약 40마일까지 확장되는 대륙권, 대륙권 상단에서 약 56마일까지 확장되는 성층권, 그리고 행성 표면에서 125마일 높이까지 이르는 열권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매기권이라 불리는 전이 영역이 있으며 이곳은 우주의 진공 상태와 연결됩니다. 금성 대기의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는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열을 가두고 금성을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으로 만듭니다. 심지어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대기의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 결과 표면 온도는 평균 약 467°C에 이르며 이는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두꺼운 대기 덕분에 낮과 밤 또는 적도와 극지 사이의 온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기가 열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행성 표면 전체가 거의 일정한 화로와 같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금성의 대기압은 어마어마하게 높아 지구 해수면에서의 대기압보다 약 92배 더 큽니다. 이는 지구 해양에서 약 1km 깊이에서 경험하는 압력과 같습니다. 이러한 압력의 보호 장치 없이 노출된 인간은 짓눌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금성 대기에서 지표면에서 약 50km 높이에서는 압력과 온도가 지구 표면과 비슷합니다. 금성의 대기는 항상 두꺼운 불투명한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 행성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은 금성에 도달하는 햇빛의 약 75%를 다시 우주로 반사하기 때문에 금성은 매우 밝으며 지구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금성 상층 대기의 바람은 매우 빠르며 시속 최대 450마일에 이릅니다. 이는 지구에서의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 바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러한 바람은 초회전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는 대기가 행성 표면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표면 근처의 바람은 훨씬 느리며 보통 시속 몇 마일에 불과합니다. 금성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맥스웰 몬테스가 있으며 이 산은 금성의 평균 표면 높이에서 약 20km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에는 수많은 충돌 분화구, 광범위한 용암류, 그리고 멘틀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면서 형성된 고리 구조인 코로나 및 복잡한 균열 패턴을 가진 원형 구조인 거미줄 구조와 같은 독특한 표면 특징이 있습니다. 금성의 느린 자전과 밀도가 높은 대기로 인해 지구처럼 큰 규모의 지진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금성이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성은 우주 탐사의 초기부터 주목받아 온 행성입니다. 소련의 베네라와 베가 미션, 나사의 파이어니어 금성, 그리고 유럽 우주국의 비너스 익스프레스는 모두 금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베네라 프로그램은 최초로 다른 행성의 대기에 진입한 인류가 만든 장치와 또 다른 행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한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미션들은 금성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더 최근에는 나사의 마젤란 궤도선이 두꺼운 구름을 관통하는 레이더를 사용하여 금성 표면의 거의 전체를 지도화하여 금성의 표면 특징과 지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밝혀냈습니다. 금성의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금성 탐사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계획한 베리타스와 다빈치 플러스 미션은 금성의 지질학적 역사와 대기 조건을 연구하여 금성의 과거의 액체 상태에 물이 있었는지 또는 심지어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유럽 우주국의 앰비전 미션은 왜 금성과 지구가 서로 다른 진화 경로를 택했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일본의 아카츠키 미션은 현재 금성의 대기와 기상 패턴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행성인 금성은 극한의 세계로서 매우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그 가혹한 환경은 탐사에 큰 도전을 주지만 크기와 구성에서 지구와 비슷하고 과거에 물이나 지질 활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금성으로 향하는 새로운 미션들을 준비하면서 태양계와 그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금성은 우리의 행성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과학적 발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주는 항상 인류의 집단적 상상력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우리를 매혹시킨 천체들 중에서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두드러집니다. 목성의 생동감 넘치는 줄무늬와 거대한 붉은 반점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목성에는 크기와 유명한 폭풍 외에도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우리의 지식은 우주 기술과 탐사의 발전으로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목성은 수소와 헬륨으로 주로 이루어진 가스 행성입니다. 지름은 지구의 약 11배에 달하며 그 크기가 커서 13개 이상의 지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기에도 불구하고 목성은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짧은 하루를 가지며 자전주기는 9.9시간입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하며 빠른 자전과 외액에서 금속성 수소의 움직임에 의해 생성된 전류로 인해 형성됩니다. 목성의 유명한 줄무늬는 실제로는 밝은색 구름으로 특징지어진 고압 영역이며 어두운 지역은 저압 영역입니다. 우리가 보는 생생한 색상은 다양한 종류의 구름 덕분입니다. 암모니아 결정이 흰색 줄무늬를 만들고 다른 화학 물질들이 붉은색, 갈색, 노란색 색조를 생성합니다. 대적점은 대기 중 지속적인 고압 지역으로 적어도 3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폭풍을 초래합니다. 대적점의 가장 넓은 지점은 지구의 지름보다 1.3배 길며 최근 수십 년 동안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약 6일 주기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크기, 속도, 색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대적점의 지속성은 목성의 빠른 자전과 고체 표면의 부재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폭풍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대적점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지구와는 매우 다른 조건을 가진 가스 행성인 목성의 대기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성의 4개의 가장 큰 위성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는 갈릴레오 위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1610년 이들을 발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이 위성들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이는 천체이며 유로파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크러스트를 가지고 있고 지하의 바다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며 자체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칼리스토는 많은 분화구가 있으며 그 표면 아래에도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목성에는 79개 알려진 위성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추가적인 위성이 발견되었을 수 있습니다.
목섬은 또한 링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토성의 링보다 훨씬 더 희미하고 작습니다. 이 림은 1979년 나사의 보이저 1호가 처음 발견하였으며 주로 목성의 작은 내부 위성에 대한 충돌로 인해 발생한 먼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10호와 11호, 보이저 1호와 2호, 갈릴레오, 주노와 같은 우주 탐사 미션은 목성의 구성, 자기장, 위성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에도 여전히 활동 중인 주노는 목성의 내부 구조, 대기 및 자기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목성은 천문학자와 우주애호가 모두에게 호기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상적인 크기, 복잡한 대기 역학, 수많은 위성 및 희미한 링 시스템은 매력적인 연구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망원경 관측과 우주 미션을 통해 목성을 계속 탐사함에 따라 우리는 목성이 지니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목성이 연주하는 천체의 교향곡에 경탄하며 이는 우리 태양계의 복잡하고 다양한 광대한 본질을 증명하는 것입니다.